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원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수시원서 2023 수시원서 6회를 쓰는 게 한 4주 정도 남았나요? 이제 선생님들과 마지막 상담들을 좀 이제 하실 준비들을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저도 수시원서 6회 조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려해야 될 요소, 그 다음에 6회 조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무리의 내용까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2023 주요 특징들을 좀 잠깐만 볼게요.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학령 인구는 감소한다고 하는데 올해 2023 학년도까지는 전체 모집 인원이 조금 증가했고요. 한 3년 정도 정시 비율이 계속 증가하던 숫자가 보였었는데요. 올해 다시 정시 비율이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수시 비율이 늘어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16개 대학은 정시 40% 선발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죠. 또 수도권 지역균형, 작년부터 우리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됐는데요. 올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몇 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죠. 자, 작년에 그 선배들의 수능 이야기 좀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작년 처음으로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인문계열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여학생의 어려움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수학의 수학을 통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또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완화된 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역대급 졸업생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수능 본 친구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문계 침공, 인문 침공.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의 학과로 대거 지원했던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어떤 교육 개간지에서 이 친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50% 이상의 학생들이 다 인문계로 돌린 친구들이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70% 정도 되는 학생들이 반수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아마 올해 역대급 졸업생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려 요소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시 6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거죠. 3월, 4월, 7월에 본 전국연합 성적표. 그 다음에 6월 모평 성적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8월 31일 날 시행하게 될 9월 모평의 가채점표가 있을 겁니다. 왜 이게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요소냐면요. 이걸 통해서 수시에서 지원할 대학의 최저등급 유무를 결정할 수 있고요. 수시 지원 하한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엔 학교생활기록부, 여러분들이 3년 5학기 동안 잘 학교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있는 생활기록부인데요.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그대로 오롯이 담겨져 있죠. 자, 이걸 통해서는 먼저 교과 성적은 반영교과, 대학별, 학과별 반영교과겠죠. 그리고 전공연계 성적, 이것들이 또 중요할 것이고요.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는 학종 평가에서 평가 항목의 적합성, 계열 적합성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즉, 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전형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요. 선생님 생각엔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 학생의 진로 희망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고려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우리 이제 8월 31일 날 9월 모평 볼 텐데요. 이거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9월 모평의 의미 뭐냐? 첫 번째, 졸업생과 함께 치르는 전 범위의 첫 시험이에요. 물론 6월 모평 때도 졸업생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범위가 6월 모평은 전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9월 모평이 수능과 동일한 전범위의 첫 시험이죠. 특히 수학이나 과탐2 전범인데요. 수학의 성적 하락이 6월보다는 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수시 지원 전략에 있어서 9월 모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능 점수 예측을 통해 수시 지원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통해 합격 가능성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크게 보면 단계별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1단계와 2단계는 뭐 예상되는 백분위,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표준 점수, 등급 확인 등을 통해서 누적 백분위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3단계, 4단계를 우리가 수시 지원에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인데요. 이 3단계, 4단계는 선생님이 다시 표로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라는 게 뭐냐? 수시 지원 하한선이라는 게 뭐냐? 왜 이걸 6월, 9월 모평을 가지고 하는 거냐? 자, 지금 A, B 학생 두 학생이 있습니다. A, B 학생 두 학생이 있는데요. 이 두 학생이 똑같이 내신 4등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9월 모평 100분위 최저를 A 학생은 4등급보다 위에 한 2등급 정도 되겠죠. B 학생은 4등급보다 아래 한 6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학생은 내신 4등급에 6월, 9월 모평을 보니까 평균 2등급 정도 나오더라. 아주 우수하죠. B 학생은 내신 4등급에 6월, 9월 모평 100분위를 봤더니 최저 한 6등급 정도 나오더라. 그럼 결국 뭐냐? 이 얘기가 이게 바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라는 이야기는 정시에서 지원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자, 정시에 지원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그런 대학을 수시에서 쓸 필요 있을까요? 따라서 수시에서는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이상의 대학으로 원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A, B 학생 둘 다 내신은 4등급인 동일한 친구일지라도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의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에서는 원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 친구는 뭐 강원대학교 지방 거점 국립대 정도를 쓸 수 있는 내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반면에 6월, 9월 모평이 2등급 정도 나온다면 굳이 이 친구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쓸 이유가 없어요. 정시에서도 지원 가능하니까요. 훨씬 더 위에 상위권 대학으로 상향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향 지원에서 다 6회 지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6월, 9월 모평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수능 점수는 기본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 이상의 대학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반면에 같은 4등급일지라도 내신을 같은 4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일지라도 B 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은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갈 수 있는 점수다. 하지만 6월, 9월 모평을 통해서 추정해 본 수능 시험은 지방 사립대학 정도밖에 갈 수 없는 성적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B 학생이 수시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 이상의 대학들로 다 써서 혹시라도 수시에서 올킬 당한다. 6장 다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정시에서는 오히려 지방 사립대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B 학생은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갈 수 있는 정도의 내신이지만 수능 최저가 수시에서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조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 등급보다도 조금 더 아래로 안정적인 대학도 하나, 두 개쯤은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9월 모평 8월 30일 날 보고 나서 우는 친구도 있고 웃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어수선합니다. 근데 절대로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결국 9월 모평은 수능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봐야 할 시험은 수능입니다. 오히려 9월 모평 때 잘 못 봤다. 그러면 왜 못 보았는지, 못 본 부분이, 못 본 영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2개월 동안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많은 대학이 작년까지 영어 영역을 수능 최저 등급에서 제외한 대학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 영역을 포함시킨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어 영역은 여러분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맞을 수 있는 점수대로 등급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대적 난이도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생각에는 영어하고 탐구 중심으로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어떨까? 물론 저는 영어는 자신 없어요. 오히려 국어나 수학이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국어, 수학 가지고 맞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두 개 영역 또는 3개 영역을 통해서
한 2합 7, 8 정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예 하나 드러났는데요. 6월, 9월 이렇게 이 친구가 받은 등급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100분위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100분위 갖고 했을 때 예측 수능 최고점, 최저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측 수능 최고점이 결국은 상향 지원할 수 있는 점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측 수능 최저점이 적정 지원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하향 지원 아니고 적정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6월, 9월보다 수능에는 이 반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 친구들이 성적이 굉장히 위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6월, 9월보다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어머 나 떨어진대 걱정돼 이렇게 할 건 아니겠죠. 모든 학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좀 어떤 많은 학생들이 조금 성적들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적정 지원 정도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 예 하나 들어볼게요. 지역 거점대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그 대학에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예요. 공과대학이고요. 기계의용 메카트로닉스 재료공학부. 어떤 대학인지 아시겠죠? 이 대학의 이 공과대학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학입니다. 학과입니다. 학부입니다. 자, 여기 최저 등급이 국수, 탐, 과탐을 이야기하고요. 영어 4개 중에서 3합 13. 지역인재 전형으로 3합 13이에요. 올해는 최저 등급이 더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작년에 13이었던 이 학과의 모집 인원이 20명이었고요. 지원자가 75명이었습니다. 경쟁률이 3.75대 1.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75명 중에 3합 13을 채운 최저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53명입니다. 22명의 학생은 최저 기준을 못 맞췄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아예 평가의 대상이 안 되죠. 53명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최초합 20명이 있었고요. 추가 합격을 이 대학은 4번 했습니다. 추가 합격 4번을 해서 합격자를 30명을 더 선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최초합된 20명은 모두 다 아마 수도권 대학으로 다 갈아탄 것 같고요. 충원 합격이 30명이 됐다는 거죠. 그럼 총 50명이 합격을 한 거죠. 최저 기준 충족 53명 중에 5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합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최초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3.15 등급이었는데요. 최종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4.01이었습니다. 그 최종 합격자의 최저 등급은 6등급이었어요. 지역 거점 대학교에서 꽤 괜찮은 공과대학의 최저 등급이 6등급까지 나왔다. 사실 쉽지 않는 결과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기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 2등급대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안 됐어요. 이유는 최저 합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이 늘 강조합니다. 1점 한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가 끝까지 11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수능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해되시죠? 자, 비교과 활동, 이제 여태까지 교과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니까요. 비교과 활동도 좀 봐야겠죠. 이 비교과 활동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핵심이 되는 평가 요소예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요. 이 9개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꼼꼼히 좀 읽어봐야겠죠. 그 생기부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생활한 5학기의 기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확인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 전혀 안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서 쓸 때 되면 교과 6장 쓰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한테 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저 원서 쓰겠습니다 라고 떼를 부리는 학생이 있어요.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네. 자기의 생활기록부 5년 동안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학적 출결 상황이 있죠. 학적 출결은 무조건 성실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출결, 특히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석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인정이 있다면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수상 경력, 우리 작년부터 한 학기에 하나씩만 넣을 수 있죠. 자, 나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수상 경력 하나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물론 전공적학과 관련된 수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상을 선택할 수도 있죠. 단 하나, 중복되는 수상은 NO, 할 필요 없어요. 특히 교과 우수상 받은 친구들 이게 제일 좋은 상이야 하니까
딱 올려놓는데요. 교과 우수상 선택하는 친구들이 제일 바보예요. 왜? 생활기록부에 보면 교과 성적 1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1만 받는 게 교과 우수상이잖아요. 굳이 교과 우수상을 넣지 않더라도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교과 활동 평가할 요소들이 많지 않은데 그거 중복된다면 큰 손해죠. 다음 창체 자율활동인데요. 이게 사실 친구들끼리 보면 자율활동 중복되는 내용이 가장 많을 거예요. 혹시 근데 그 중에서도 나의 주도성이 드러날 수 있는 학급 활동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창체 동아리 활동 많이 좀 축소가 되긴 했는데요. 이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적 합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꼭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량을 보여주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면 훌륭한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 있죠? 많은 시간 중요하지 않죠? 어떠한 동기로 얼마나 꾸준하게 해왔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냈는지. 근데 지금 고3 친구들 2년 동안 코로나로 봉사활동 많이 못했죠. 아마 올해까지는 많이 축소되어서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진로활동, 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 진로 탐색에 대한 의지 얼만큼 나와 있는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트 같이 좀 볼까요? 교과학습 발달사항 보면 예전에는 무조건 뭐 학업 성적의 추이도라든지 정량적인 숫자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근데 요즘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위계성,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들이 내 전공과 내가 지원할 전공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 과목인지 이런 것들을 요즘은 많이 보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트, 뭐 이건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는지, 관심은 무엇인지, 적극적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자, 독서활동 많이 축소된 영역이긴 한데요. 독서활동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왜? 자기 주도성과 지식의 확장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스스로 더 깊이 있는 책을 통해서 얼만큼 공부했는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독서활동은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자, 행특과 종합의견. 자, 이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올해 없어진 교사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을 했다면 선생님들이 잘 기록해 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기존에는요, 비교과 활동을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많은 대학이 3가지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서울 주요 대학들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들이 이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바뀌었는데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3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각각 평가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을 보면 이래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거겠죠.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게 아까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육해조합 어떻게 쓸까 얘기해 볼까요? 자, 일단 모평, 6월, 9월 모평의 100분위를 통해서 정시지원 가능 대학을 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년제가 나오고 전문대가 나오겠죠. 자, 근데 뭐 전문대 같은 경우는 수시 6회 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원서를 써도 상관이 없죠. 4년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쩌면 이게 되게 다 아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간단히 보면 일단 서울 상위권을 중심으로 쓰는 친구들이 나오겠죠. 모평 100분위가 정시지원 가능 대학의 서울 상위권까지 나오는 친구들. 뭐 이 친구들 굳이 수시에서 올인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보통 이 친구들이 서울 중위권까지 대학들 좀 낮춰서 씁니다. 서울 상위권에 쓸 친구들이요. 근데 굳이 서울 중위권까지 써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해요. 이런 친구들은. 왜? 정시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다음, 서울 중위권을 중심으로 쓰는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걸쳐 쓰죠. 그죠?
다음 서울 하위권 쓰는 친구들이 보통 서울 중위권과 지방 거점 국립대까지 내려서 씁니다. 아까 봤던 우리 그 지방의 그 학과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들었던 그 학생들이 아까 최초합됐던 20명이 다 나간 이유는 서울권, 수도권으로 다 이동을 했기 때문이겠죠. 지방 거점 국립대를 쓰는 친구들은요, 서울 하위권 대학들부터 지방 국립대, 사립대를 써요. 그러니까 국립대가 왜 지역마다 다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도 이름을 딴 대학이 있고 하나는 시 이름을 딴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이름을 딴 대학을 지방 거점 국립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점 국립대 쓰는 친구들이 지방 국립대나 사립대까지 같이 쓰죠. 지방 사립대 쓰는 친구들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전문대까지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자, 육해조합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수시에서 3가지, 정시에서 1가지. 물론 여기에서 수시에서 하나, 정시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실기 위주 전형. 근데 실기 위주 전형은 실기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이 있는 학생들만 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빼면은요. 이렇게 4가지가 남게 되는데요. 각각의 굵은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중요하죠. 종합 전형은 서류 중요합니다. 논술은 논술과 수능, 최저 등급이 중요하고요. 수능 기준 수능이 중요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 육해조합의 그 전형 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육해조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국 이 얘기인데요. 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진학 선생님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재수 불사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는 재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만을 고려했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겠죠. 6월, 9월. 그 성적만을 고려했을 때 보통 이렇게 원서를 씁니다 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수능도 내신도 최고 위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가장 완벽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최저 있는 전형 쓰는 게 좋겠죠.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 입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입결이 훨씬 낮을 겁니다. 그죠? 최저가 없으면 정말 내신 1이면 무조건 경쟁이 될 요소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친구들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 상향해서 쓰거나 적정으로 쓰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비교과 내용이 풍부하다면 종합 전형도 상향으로 과감히 지원합니다. 왜 상향 적정만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안정 지원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정시까지 가도 될 친구들이니까 그래요. 자, 일단 이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예요. 사실 이런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한 반에 한 2-3명 정도 있을까요? 자, 오히려 모의고사가 뛰어나고요. 내신이 훨씬 떨어지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죠. 최저 있는 대학을 쓸 수 있다는 것.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논술 전형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자, 논술은 일단 수능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논술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요. 또 논술 같은 경우 최저 등급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사실 논술보다는 수능 최저 등급으로 합불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상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 작년부터 요즘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교과 전형을 상향으로 쓴다는 거예요. 사실 기존에는 종합 전형을 상향으로 썼습니다. 왜? 종합 전형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대입 전형이에요. 내가 비교과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해서 원서를 넣었는데 다른 지원자가 더 풍부할 수도 있는 거죠. 어디까지가 풍부하다라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좀 상대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보통 교과 전형은 반면에 내 내신 성적 등급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정량으로 2등급, 3등급 이렇게. 그러니까 합불이 쉽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종합 전형은 합불이 정확히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상향으로 쓰고 교과 전형을 적정이나 안정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지역 균형 전형이 생기면서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 수도권 대학으로 쓰죠. 그 지역 균형 전형이 서울대학교하고 경인교대를 빼면 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 등급을 굉장히 높게 설정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거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최저 등급이 높게 걸려있는 대학이라면 상향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작년의 트렌드였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수능 성적이 아주 월등히 좋다면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향 지원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정시까지 가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왜? 수능 성적이 내신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그죠? 자, 우리 강원도 친구들이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여길 겁니다. 수능보다는 내신이 월등히 좋아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최저 없는 데 쓰는 게 좋겠죠. 또는 최저 있는 데를 쓰려면 2합 정도, 3합 정도 자신이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을 가지고 원서를 써야 할 것이고요. 여기는 보통 교과 전형으로 적정이나 하향을 쓰고요. 종합으로 상향을 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아까 두 번째 예로 들었던 것처럼 최근 들어 교과 전형을 상향으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우는 어떨 때냐면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가 그래요. 최저 등급이 없는 경우라면 또는 최저 등급이 아주 이제 충족이 어려운 친구들이라면 교과 전형은 적정이나 하향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반드시 수시에 올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특히 인문계 학생이라면 더욱더 안정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자연계 학생이라면 우리 작년 수능 성적의 트렌드를 좀 봤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좀 유리하죠. 인문계 학생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수능과 내신 성적이 비슷한데 다 하위권이에요. 자,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 전형 써야 됩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종합 전형 쓸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학교에서 생활이 좀 열심히 충실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좀 사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뭐 이래도 비교과 활동 굉장히 풍부한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은 종합 전형도 쓰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친구들은 이제 전문대까지 다 써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제가 원서 쓰면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얘기 좀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요. 이거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수능 정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분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6월, 9월 모평을 보면서 100분이, 누적 100분이 가지고 정시 지원 대학을 미리 결정해 보고 그 정시 지원 대학 이상으로 수시를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올해는 가급적 된다면 정시 누적 100분위 뿐만 아니라 환산 점수까지 좀 보는 것들이 좋아요. 특히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라면 더욱더. 그러니까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다. 예를 들어 작년 중앙대 같은 경우. 그러면 100분위는 저보다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친구보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수학 표점 차이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환산 점수를 해보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요거까지 살펴보라는 것. 두 번째, 수시에서 우리 실수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들 뭐 장판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설 학원에서 나오는 장판지표 같은 데 보면 평균 등급으로 입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학은 평균 등급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대학별 환산 점수가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 감자밥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대기업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담임선생님 또는 저희 진학전문지원관님하고 꼭 개별 상담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해 내가 입결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팁 중에 하나인데요. 면접도 연습한다면 충분히 면접도 가능합니다. 작년의 모습 중에 작년 특별한 케이스들인데요.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입결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나는 누구 앞에서 말하는 거 자신 없어. 다 자신 없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핸드폰 놓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고 찍어 보시고 살펴보세요. 친구들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우리 대학의 면접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기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면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면접도 연습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면접으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올해는 자소서가 있는 마지막 이슈입니다. 사실 자소서가 많이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들 쓰기 싫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자소서. 그래서 대부분이 학종을 쓰더라도 자소서가 없거나 폐지된 대학을 많이들 선호합니다.
따라서 자소서가 있는 대학이라면 경쟁률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자소서가 있는 마지막 입시라는 것 꼭 머릿속에 넣고 내가 가능하다면 자소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진학지원센터에서도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 가급적 한 장은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 쓰세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시원서 쓰고 9월부터 11월까지 뭐 하실 건가요? 2달 동안 계속 면접 준비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 합격증이 나온 것도 아닌데 대학생이 된 듯한 그런 마음을 누리실 겁니까? 똑같은 2달이란 시간은 가요. 가급적 한 장은 최저가 있는 전형을 써서 내가 끝까지 수능에 좀 매진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쓴다면 쓸 수 있는 대학이 2배 이상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꼭 한 장은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 마지막이에요. 이거 제가 또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희망학과와 비슷한 유사학과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과에 꽂히면 저는 이 과 아니면 안 돼요. 막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대학에서 배우는 학과의 교육과정 커리큘럼들이 나와 있죠. 그것들 한번 보세요. 유사한 학과가 있어요. 근데 내가 희망학과를 가려고 했더니 점수대가 조금 부족해요. 그렇다면 그 학과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비슷한 유사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그 다음에 농업경제학과가 또 있죠. 사실 굉장히 배우는 것들이 비슷하거든요. 취업처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 희망학과와 비슷한 유사학과가 있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해서 원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추석 마음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추석 지나자마자 바로 원서를 써야죠. 내년 추석은 아주 편안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선생님도 바라겠습니다. 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